글 잘 읽었습니다. 확실히 요즘 공장형 의사들처럼 기계적으로 놓는 게 아닌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박식하신 게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 축두근이 심하게 튀어나와서 턱관절의 문제인 줄 알고 치과를 갔는데 턱 근육이 커서 많이 움직이면서 축두근도 같이 움직이는 거니 턱복도스를 맞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턱 근육을 잘 못 쓰고 축두근으로 음식을 씹어서 축두근이 부풀어 오르는 거고 이 상태에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게 되면 더 힘이 빠져서 축두근 부음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근육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일 테니 질문 드려봅니다. 이게 보상성 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pensatory hypertrophy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뭐 얘네 둘이 힘을 합쳐서 수축을 하던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여기 근육이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축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얘는 수축을 못하고 얘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받는 힘만큼 얘가 더 수축을 해야 돼요. 그냥 아령이라고 생각합시다. 5kg짜리 아령 두 개를 달고서 같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10kg가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일을 안 해. 그럼 얘 혼자 10kg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5kg 감당할 때보다 10kg를 감당하니까 이쪽 근육이 더 발달을 하는 게 맞죠. 환자분이 정확하게 더 이해하신 거예요. 컴펜세이토리, 보상성 하이퍼트로피, 비후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여기가 튀어나오면 여기다 보톡스를 맞아야죠. 여기가 튀어나온 게 아닌데 왜 여기다 보톡스를 맞고 이게 줄어들길 바라느냐는 거죠. 이건 치과 선생님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치과 쪽에서 보톡스가 놓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했던 입장이거든요. 근데 뭐 대법원까지 가서 뭐 이기긴 했는데 치과 선생님들이 이런 소리 하니까 반대했던 거예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여기를 맞는다고 이게 왜 들어가요? 여기가 튀어나왔으면 여기를 맞아야죠. 환자분이 오히려 똑똑하신 것 같아요. 측두근이 많이 튀어나온다. 그럼 측두근에 보톡스를 맞는 게 효과적이지 사각턱 교근에 보톡스 맞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화 감압술이군요. 제가 듣기로는 부비동이 일반인보다 커서 안구가 돌출된 경우는 부비동을 부순다고 하는데 이건 내측벽에 해당하는 건가요? 부비동은 내측벽이 아니라 안화 하벽이 부비동의 윗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눈이 있고요. 여기 부비동이 있고 이게 안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안화 바닥. 안화 바닥이 부비동의 천장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아랫벽을 부시면 부비동의 윗벽을 부시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죠.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2년 전 턱끝 전진술을 모 병원에서 받으면서 턱끝 길이를 너무 줄여버려서 비율이 깨진 것 같아 다시 연장하고 싶어 다른 재수술 전문 성형외과에 갔더니 턱끝 전진, 피판 연장술을 같이 해야 하고 턱끝을 6mm 정도 전진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미 저는 전진술을 받고 해서 전진술을 또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2차각이 많이 생길 경우를 보니 그래야 하나 싶네요. 피판 연장술과 함께 할 경우 2차각이 많이 안 생길 수 있나요? 원장님도 피판 연장술을 같이 하시나요? 이거는 잘못된 판단 같은데요. 턱끝 전진술을 해서 이미 2차각이 생기고 체부 볼륨이 없고 길이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진술을 또 6mm를 하고 피판을 만든다, 피판 연장술이라는 걸 한다라고 말을 하는지 이렇게 하면 2차각이 많이 안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생기겠죠. 이거는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환자분 뼈 상태를 봐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뼈는 자르면 자를수록 뼈가 볼륨이 줄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생기면 여기가 줄어요. 여기 있는 볼륨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전진술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뼈를 잘라서 옮기는 거는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옮기면 빈자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빈자리와 옮긴 부분이 더하기 빼기가 돼야 되는데 100을 떼어다가 옮기면 80이나 70만 남아요. 그러면 나는 30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총 양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같이 생각하시면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재수술 전문 성형외과라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이 재수술 전문 성형외과가 제가 만약에 생각하는 그 병원이라면 이건 잘못된 선택이시고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뾰족해지는 그런 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의 이런 턱 모양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길이가 연장이 된다 함들 이거는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렇게 삐쭉해지는 턱 모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보기 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수술 전문 성형외과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표방하는 병원이야 많죠. 근데 이렇게 또 수술을 하고 저한테 오는 그런 환자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디서 수술하시든지 상관없어요. 저한테 수술 안 받으셔도 돼요. 이렇게 글로 물어보기보다는 환자분의 뼈 상태를 보기 위해서 비대면 상담이라도 꼭 한번 오시길 당부드릴게요. 선생님, 턱 재건이랑 연예인 얘기를 했던 학생이에요. 상담 때 미처 얘기 못 드려서 부랴부랴 선생님 블로그에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 예전에 윤곽 3중 이후로 현재 턱이 쪼임 같은 증상이 있는데 턱 재건을 했을 경우 괜찮을까요? 혹시나 글 보시게 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심 어린 조언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랑 상담을 했던 분이신가 봐요. 근데 윤곽 3종을 받고 턱을 이제 수술을 하신 거죠. 턱 끝을. 그리고 나서 이제 쪼이는 증상이 있다고 하시죠. 여러분들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T절골, 윤곽 3종을 하면 이게 뭐랄까 뭐 턱끝 조임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광고하는 병원들 있죠. 또는 그렇게 불편함이 있는 사람도 내가 재수술하면 턱끝 조임이나 이런 게 없고 입 닫는 게 편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죠. 그건 그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그런 경우보다는요. 턱끝이 더 쪼이고 불편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하면 그런 게 없다. 이거는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하면 모든 환자에서 이런 쪼임도 없어지고 입 다무는 것도 편해진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약장수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뼈 수술을 안 하고요. 입안을 절개하고 그냥 꼬매기만 해도요. 그냥 절개하고 꼬매기만 해도요. 이 턱끝은 쪼이고 불편해요. 그런데 하물며 뼈를 자르고 조각을 내고 나사못을 받고 쇠붙이를 거기가 갖다 붙여놨는데 그게 편할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불편한 게 정상이고요. 이게 불편한 게 6개월, 1년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재건을 하든, 전진을 하든, 여기를 T졸고를 하든, 어쨌든 째고 톱질하고 붙여 넣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불편함은 사람마다 차이가 심해요. 제가 오늘도 환자분한테 진료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두가 예뻐요. 비싼 명품이에요. 그러면은 그 구두를 뒤꿈치 까져가면서 피 흘리면서 반창고 붙여가면서 신어요. 이쁘니까. 명품이니까. 비싸니까. 이런 이유로. 그런데 그렇게 신다 보면 다리가 군사리 배기기도 하고 신발이 내 발에 맞춰서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그 신발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하죠. 역시 명품 구두라 달라. 역시 비싼 게 제값을 하는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에 그 구두가 명품이 아닌데 그런 일이 겪었다. 그럼 여러분 신발 집어 던질 거예요. 또는 신발이 그렇게 이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아마 그 신발 갖다 버리고 딴 신발 신으실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수술 후 결과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고 그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불편한 거 별로 신경 안 쓰고요. 환자분들 되게 수월하게 지내요. 근데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없는 불편함도 막 증상처럼 과장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환자분이 저한테 와서 바쁜데 멀리서 시간 내서 병원에 와서 저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하지만 수술하면 무조건 불편한 건 당연하죠. 근데 그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내가 크게 느끼느냐 작게 느끼냐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 결과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불편할 것 같은데 불편해 보이는데 자기 불편하지 않고 편하대요. 근데 딱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도 불편하고 이렇게 할 때 입이 여기가 어떻게 되고 이러고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막 요런 표정을 지으면서 요럴 때 여기가 패인다는 둥 막 이런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주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딴 얘기 조금 할게요. 옛날에 쌍꺼풀을 제가 한참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쌍꺼풀을 했더니 어떤 친구가 되게 막 예뻐졌다고 좋다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이 환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느 날 오더니 선생님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조금 쌍꺼풀이 찌그러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찌그러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평상시 그러고 지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찌그러져 보인다. 여기가 좀 꼬맨 데가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표정 우리 짓지 않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그런 표정을 만들어서 그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뭔가 이제 좀 불평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도 역시 사람이라 그런 생각 들어요. 막 비싼 돈 주고 막 이렇게 샀는데 뭐가 좀 요게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괜히 샀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럼 뭐라도 이거 막 바꾸고 싶고 뭐 환불해 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뭔가 자꾸 트집을 잡고 싶어지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수술했던 많은 환자들한테 저는 항상 병원에 오시면 묻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불편한 거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이 수술하고 한 달, 두 달째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여기가 땡기고 쪼여요. 이런 말을 해요. 뭐 재건을 했든, 뭐 전진을 했든, 뭐를 했든, 뭐 삭제를 했든, 뭘 했든지 간에.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3개월째 이게 쪼이는 게 피크예요. 그래요. 3개월까지는 무조건 더 쪼여요. 그 다음에 6개월 조금 지나가야 조금씩 편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좋아져요. 근데 수술 전처럼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무조건 시간이 흐르면 좋아져요. 변하지 않는 진리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리면서 내가 적응하는 것도 있어요. 마치 비싼 뒤꿈치 까지고 발가락 휘던 명품 구두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신발에 적응해서 그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기 전처럼 말짱하길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초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초예민의 상징이에요. 제 자신이. 저는 사랑니 하나 뽑은 거, 이 어금니 뽑은 것 때문에 2년, 3년이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3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20 몇 년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사랑니 뺀대. 사랑니 빼고서 꼴랑 세 반을 꼬맸거든요. 어금니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이 아직도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 살 때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이 사랑니 뽑고 나서 한 2년 동안은 혓바닥으로 괜찮나 맨날 체크했어요. 혀가 쥐가 나도록. 혓바닥에 쥐 나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나본 사람이에요. 그만큼 초예민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 건지 내가 적응을 한 건지 그거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혓바닥에 쥐 안 나봤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원장님, 교근 축소술 같은 거는 반대하시는 거로 아는데 보톡스랑 효과가 거의 동일하게끔 교근 축소술을 할 수 있다면 찬성하시나요? 반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저희가 수술을 할 때 그 큰 부류로는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컨저버티브 서저리, 보존적 수술. 그 다음에 디스트럭티브 서저리, 파괴적 수술.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일단 크게 보면은. 컨저버티브라는 거는 뭐냐면은 최대한 남기고 살려서 하는 거고요. 파괴적인 거는 뭐 사각턱 절제술 이런 것처럼 잘라서 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뭐 안면거상 땡겨서 남는 피부 잘라 버리잖아요. 이런 건 파괴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보톡스나 시술의 경우, 필러나 보톡스의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리버시브라는 거냐.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톡스는요.
리버시블 해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어요. 왜? 보톡스 약발 떨어지면 옛날로 돌아와요. 근데 교근 축소술은 일리버시블해요. 다시 말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비가역적이라고요. 그런데 효과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소술을 반대하는 거예요. 효과는 비슷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이랬을 때 나 다시 옛날에 있었을 때가 더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러도 맞고 싶으면 맞으세요. 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녹는 필러로 맞으세요. 그거 역시도 일리버시블이 아니라 리버시블이잖아요. 필러 맞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녹는 주사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싹 없어지잖아요. 마치 연필로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얘기예요. 시술을 구분할 때 이게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보톡스는 가역적인 시술이고 교근 축소술은 비가역적인 시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흉살 풀어주는 고주파는 보통 몇 분 정도 받으면 되나요? 어디서는 오래 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적정 시간이 궁금합니다. 이거 정해진 거 없고요. 근데 뭐 이거를 뭐 하루 10시간씩 하세요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저의 경우로는 그냥 뭐 15분, 30분 하루에 그냥 잠깐 누워서 이렇게 따뜻하게 문질러 주는 거 정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 제가 뭐 효과 보려면 3시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고 3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3시간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그걸 앉아서 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통 관리실이나 피부샵 또는 뭐 피부과 이런 데서 고주파 이렇게 해주면 보통 15분 정도, 30분 정도 길어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빈도수가 조금 뭐 일주일에 3-4번, 뭐 한두 번 이렇게 빈도수를 조절하시는 게 맞지. 이걸 뭐 오래오래 뭐 하면 막말로 뜨겁게 오래 있으면 사우나 가서 막 한 3시간씩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거 좋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그냥 결국은 가서 어느 정도 하고 뭐 받을 수 있는 정도 받고 그다음에 빈도수를 조금 조절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0월 2일 날 사고 난 후 10월 7일 관골 상악골 골절로 관월적 정복술로 수술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손흥민 선수 그 트라이포드 프랙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고 수술한 후에도 치아 교합이 안 맞는데요. 아직까지 붓기가 있는데 이게 붓기가 다 빠지면 치아 교합이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아니면 치아 교정을 해야 하나요? 걱정이 앞섭니다. 오른쪽 어금니는 닿으나 왼쪽 어금니는 닿지 않습니다. 수술 부위는 오른쪽 광대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잇몸에 염증 나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 말 중에 이가 들뜬다 이런 표현 쓰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이가 들뜨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여러분들 우리 평상시 쓰는 말이에요. 내가 몸에 열이 나고 그러면 잇몸이 붓고 그러면 이가 들뜨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먼저 닿는 느낌이 들고 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잇몸이 부었을 때도 우리는 교합이 변했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수술을 하면 광대를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이쪽이 잔뜩 붓죠. 그럼 우리가 입을 다물고 악물고 하는 근육들이 광대에 붙어 있는 교근도 있고요. 광대 뒤쪽에 있는 템포랄 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악골 뒤에 있는 테리고이드 머슬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테리고이드 머슬이니 뭐니 다 잔뜩 부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들 근육들이 제대로 못 움직여요. 수술받은 쪽은 부어서 낑겨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쪽은 안 다쳤으니까 잘 움직여. 그러면 낑기는 애랑 이렇게 아물어야 되는데 이쪽 양쪽 근육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잘하는데 얘는 찌그덕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코디네이션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틀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물고 있으면 물리죠. 근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쪽이 안 닿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쳐서 당연히 그런 거고요. 붓기 빠지고 그러면 이제 조금 적응하고 시간 지나고 자리 잡고 붓기 빠지고 그러면은 교합은 변화가 안 생겨요. 근데 교합이 변화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다못해 코감기 걸려서 상악동염이나 뭐 부비동염 생기면 이빨 안 닿아요. 한쪽이 먼저 닿아요. 그 부비동염 있는 데가 부어서 거기가 먼저 닿는 느낌 들고 막 이빨 흔들리는 느낌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거다. 어찌 보면
지금 10월 2일 날 사고 나고 7일 날 수술했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된 거잖아요. 점점 좋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상악골, 그러니까 치아 뿔이 있는데 이 상악이 다치지 않았고 그냥 광대만 다치신 거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광대 근육이나 저작근이 아닌 광대뼈나 턱체부가 커질 수 있나요? 인위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상승시키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논문을 찾아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뼈가 커지는 거는요, 남성 호르몬 영향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성장기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육도 커지니까. 근데 이게 남성 호르몬을 뭐 맞는 게 우리가 성장, 안면골 성장은 대충 사춘기 무렵에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징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뭐 여자로 치면은 생리 시작할 때, 남자로 치면은 뭐 체부에 음모가 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 2차 성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2차 성징이 일어날 때는 이제 안면골 성장은 끝났다고 보는 게 이제 저희들 학계의 정설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남성 호르몬을 맞는다고 해서 뼈가 더 크냐? 그러지 않아요. 뼈는 성장 시기가 지나서 성장판이 닫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뼈가 이제 다 컸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뼈들이 다 이제 성장을 끝내면 더 이상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호르몬의 영향은 글쎄요. 뭐 아예 없다고 말하면은 좀 거짓말일 수 있으나 우리가 눈에 띄게 커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남성 호르몬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고 지방이 감소하고 그래서 광대가 튀어나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대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뼈 자체가 커져서 눈에 띄게 보일 거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양인의 평균 눈 크기가 궁금하네요. 한국인의 눈 크기 평균도 궁금해요. 이거 제가 찾아본 적이 없는데, 요거는 뭐 제가 뭐 눈에 이렇게 막 그렇게 꽂혀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마 찾아보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본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날 잡고 찾아서 이건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제가 가로 길이가 2.8mm. 이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가로 길이가 2.8mm가 되겠어요? 2.8mm 샤프심 두 개인데? 이게 좀 아니잖아요. 세로 길이가 9mm 1cm 정도. 뭐 이거는 정상적인 것 같고요. 작은 편인가요? 근데 2.8mm 가로가 2.8mm면 엄청 작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 말씀하신 거겠죠. 가로 길이가 28mm라고 적어주셔야 어느 정도 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1대 3 정도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세로가 1cm면 가로가 2.5에서 3. 그 정도가 이제 뭐 우리가 시원하게 큰 눈이다 얘기하는데 1cm에 2.8 정도면 만약에 2.8cm라면요. 굉장히 큰 편 아닐까요? 동양인치고. 원장님은 눈 크기가 얼마나 되시는지도 궁금해요. 제 눈을 제가 재본 적이 없어요. 눈이 커 보인다고 느끼는 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중 무엇이 더 큰 부분을 찾아야 할까요? 가로 길이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눈이 좀 커 보인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눈은 몇 cm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걸 재본 적이 없어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서 안구 돌출 측정하는 기계 저는 없습니다. 이거 안과 가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엑소프탈모메트리라고 안과에서 주로 쓰는 기계인데 저는 이거 없습니다. 대학에는 있어요. 대학에 있을 때는 그 아까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안과골절이 생겼나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안구 사이즈 재는 거, 안구 돌출 정도 재는 거거든요. 아마 손흥민 선수가 안과 골절이 있으면 이쪽 눈, 다친 쪽 눈이 조금 뒤로 꺼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눈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제가 2주 전에 왼쪽 엄지손가락 말단신경이 잘려서 대학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았는데요. 아직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발끈에 걸려서 넘어지는 동시에 봉을 잡았는데 뭔가 퍼지는 느낌과 아픈 느낌이 들었는데 신경이 다시 끊어진 걸까요? 신경 접합 후 신경이 붙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신경이 접합 여부에 대해서 검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MRI로 찍으면 말단신경이 보일까요? MRI는 너무 비싸서 부담되어서 MRI 검사 안 했으면 하는데 수술 후 2주가 지나고 데미지를 주었을 때 신경이 다시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와 MRI 말단신경 보이는지 또한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신경 접합 여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하나씩 답변 드리면요. 일단 2주 됐으면 신경이 살아나는 걸 기대하기는 너무 빠르다. 왜냐면 신경이라는 게
수술하고 살아나는데 최소 몇 개월이 걸리고요. 감각신경의 경우는 꽤 걸려요. 운동신경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리고요. 감각신경은 좀 빠른 편인데, 그래도 뭐 2주 만에 좋아진다? 이건 조금 너무 빠르고요.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봉을 잡았는데 퍼지는 느낌과 아픈 느낌이 들었는데 다시 끊어진 걸까요? 사실은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MRI로는 신경 안 나옵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있는 그 작은 아주 실 같은 신경은 MRI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MRI 검사할 필요 없고요. 유일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게 이제 전기 바늘을 신경에 꽂아서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통증, 그 신경 전도를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손가락 끝은 그 신경 자체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바늘로 그 신경을 찾기도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데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 신경과에서 아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손가락 끝에 말단에 잘린 거면 그냥 내비둬도요. 대부분 주변 신경이 사라져서, 그러니까 마디로 따졌을 때, 손가락 마디로 따졌을 때, 지금 다치신 부분이 뭐 손끝에 여기 조금이라면, 이런 조금이라면, 펄프 다쳤다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데라면 뭐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는 돌아오고 100%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지 뭐 이게 뭐 검사한다고 좋아질 건 아니고요. 이거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조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합을 어느 부위에서 어느 신경을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조금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원장님 혹시 개원하셨을 때 직원 뽑는 꿀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 원장님도 직원분이 갑자기 일 그만두시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엄청 많죠.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어느 날 직원이 안 나와서 왜 연락이 안 되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친구들은 안 그러는데, 이제 뽑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뭐 한 달, 두 달 됐나? 근데 갑자기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출근 하루 했다가 다음날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죠. 근데 냄새는 나죠. 쟤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쟤 좀 특이한데, 뭐 이런 냄새는 나는데, 근데 그것도 선입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겪어야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노동부에서 무슨 뭐 교육 그런 거 하러 왔길래 물어봤거든요. 우리 직원이 물어봤대요. 출근해가지고 하루 일하고 다음날 안 나오는 애들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급여 줘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노동부에서는 줘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와서 일 가르쳐 준다고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고 밥 먹고 간 게 다거든요. 그래도 급여를 줘야 된대요. 뭐 법이 그렇다니까 줘야죠. 근데 노하우라는 건 딱히 없어요. 지금 뭐 옛날에는 막 좀 골라서 뽑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힘들죠.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조금 이런 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 싫어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제 경험이고 제 그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누가 결혼한다, 누구랑 사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냐, 아니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냐를 묻거든요. 이걸 왜 제가 중요시하냐면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아버지 한 살, 두 살 되던 무렵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6살, 4살 될 무렵에, 6살, 4살, 그 사이 때, 정확히 모르겠네.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의 이제 보살핌을 받고 자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직접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지 표현할 줄 모르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빠랑 엄마랑 있는 걸 예전에 보면 뭐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아빠가 엄마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행동인데 불구하고 엄마 입장에서 보면 되게 귀찮게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학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이럴 때 뭐 편지 쓰고 선물하고 애정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학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는 집안에서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부딪혀 본 사람들. 예를 들면은 집안에 식구가 많아서 형제 동생 간에 이렇게 스트러글을 해본 사람들은 뭐 싸워서 이길 줄도 알고 양보해서 질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점점 줄잖아요. 뭐 저만 해도 애가 하나니까. 뭐 집안에서 그렇게 막 부딪히고 이럴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세대로 바뀌었잖아요. 집안에 애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잘 지냈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좋은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내보면 한 반나절만 지내봐도 아, 저 친구가 어떻게 지냈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또 병원이라는 공간이 환자들하고 계속 어쨌든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부딪혀야 되니까 환자들하고 부딪히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타인을 배려하는 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환자들도 좋아하고 저도 편하니까. 자기 고집 세고 그런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환자들하고 맨날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긴 하는데, 근데 요새같이 인력난이 심한 세상에서 골라 뽑는다는 거는 정말 힘들죠. 옛날엔 진짜 막 직원들한테 제가 바라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기대치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제가 요청했던 거를 지금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세태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갖고 서운해하고 눈물 찡찡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빠따로 맞던 시절에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레지던트 때 선배들한테 싸다고 맞고 발로 차이고 막 차트로 집어던지고 막 머리통 까이고 이러면서 저 뭐야 레지던트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송당할걸요? 바뀐 거잖아요. 좋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뭐 많죠. 안녕하세요. 운동을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게 사실인가요? 유산소 운동을 해서 뭐 각종 노폐물이 빠지면서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개념인 것 같던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노폐물이 쌓인다, 노폐물이 배출된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부가 좀 좋아진다라고 저는 실제로 느끼고 탄력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운동이에요. 피부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노폐물 배출도 비슷한 맥락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혈액순환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살이 갑자기 찌는 질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무슨 뭐 부종이 있거나 이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피부도 좀 망가지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의 개념에서 좋아지는 거지 그 외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운동을 하는데 뭐 마라톤을 뭐 땡볕에서 한다 그러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시커매지지. 그 다음에 뭐 운동을 하는데 맨날 뭐 헬스클럽에서 3시간씩 땀을 쭉 뺀다. 그러면 땀구멍 넓어진다고 또 뭐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좋아지는 거지. 우리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이럴 때 피부는 뽀샤시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선생님, 그럼 한 번에 눈가랑 이마 두 부위 맞고 6개월 뒤에 또 두 부위 맞는 것은 괜찮은가요? 네, 그렇게 맞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올렸다가 지금 보톡스에 관해서 진짜 엄청나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는데 얘기는 간단한 건데 이렇게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6개월마다 한 번 맞자. 중간에 뭐 껴서 맞는 거 가급적 하지 말자. 이번에 맞았으면 6개월 있다 맞자. 5개월이나 6개월. 뭐 이때 맞고 2달에 한 번씩 맞고 3달에 한 번 맞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혹시 전완근에 보톡스 맞으면 위험한가요? 아줌마 팔뚝처럼 굵어 보여서 늘 스트레스예요. 전완근이라면 요 앞에 앞팔인데요. 여기 보톡스 맞으면 팔이 악력, 손 쥐는 힘이 떨어져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이거 재활의학과에서 놓지 성형외과에서 이쪽에다가 보톡스 놓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네요. 놔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에서 이렇게 뭐 근육 수축장애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팔에다 놓기도 하는데, 지금 미용 목적으로 이걸 놓는다? 글쎄요. 해볼 수는 있겠으나 못할 건 아니긴 하나 해본 적은 없고 하고 싶지는 않네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턱 보톡스 맞으면 보상성 근육으로 위의 근육이 커지나요? 그러니까 그 위의 근육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축두근이죠.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을 때 너무 많이 맞지 말고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아랫부분 한 70, 위에 부분 30, 맨 위는 맞지 말아라.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근육 보톡스도 그런 식으로 조금 계획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영상의 그림처럼 하관이 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턱끝 전진술 혹은 이단 절골술 후에 수술한 부위의 뼈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줄어든다거나 작아져서 하관이 영상처럼 위로 올라갈 텐데 보령물이야 제거하면 되겠지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지금 뭐 틀니도 끼고 임플란트도 끼고 하잖아요. 이거는 틀니나 임플란트 없던 시절을 가정해서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대부분 앞니에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한도 커요. 이렇게 휘어서 앞으로 나오는 거. 이거 옛날에 그 틀니도 안 하고 임플란트도 안 하던 시절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이런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 임플란트 아니라면 틀니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형물이야 제거하면 되겠지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보형물 수술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턱끝 전진술이나 뭐 T절골이나 이런 거는 아까 말한 비가역적인 수술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라내고 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또는 자르는 과정에서 소실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보형물 수술은 가역적인 수술이에요. 그래서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파괴적이냐 비파괴적이냐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보형물 수술은 비파괴적인 수술이고요. 뭐 T절골이니 뭐 전진술이니 이런 것들은 파괴적인 수술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파괴적인 게 나쁘다, 무조건 비가역적인 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퍼머넌트, 영구적, 죽을 때까지 이런 여러분이 좋아하잖아요, 그 말.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수술은 영구적일 수 있죠. 하지만 마음에 안 들게 영구적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역적이라는 거는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제거하면 되니까 또는 모양 바꾸면 되니까. 그런 관점의 차이지 뭐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뭐 맨날 싸워봤자 전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런 건 붓기가 빠지고 저작 활동을 하게 되면 나아질까요? 어느 정도는 좋아지죠.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데 이게 이제 상반 고정이 너무 과해서 생기는 페임은 조금은 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페임은 한 6, 70%는 붓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반 고정이니 이렇게 생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페임이 한 3, 4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 활동을 하게 되면 붓기가 더 빨리 빠지고 자리를 잡으니까 그리고 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굳이 입안을 열고 트여주지 말고 지방만 넣는 건 어떤가요? 지방이 들어가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뜯어질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쉬운데요. 눌러붙은 거를 끊으면서 지방을 넣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진짜 단단하거든요. 이게 뭐 뜯어진다고 이렇게 무슨 찍찍이 뜯듯이 뜩 뜯으면 이게 드드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잘라내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 같은 거 넣을 때 캐뉼라라는 게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끝에가 동그랗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이래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캐뉼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방이 뿅뿅 나오는 거죠. 여기가 둥그레해가지고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 근데 어떤 캐뉼라가 있냐면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요. 끝에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캐뉼라가 있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가 뾰족하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캐뉼라가 있어요. 이런 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뜯으려고요. 여기 가위처럼 생긴 요 녀석이 지나가면서 모아가지고 끊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날카로워요. 이런 캐뉼라도 있어요. 지방 넣는 기구 중에. 근데 이런 걸로 여기를 다 뜯으면서 지방 이식을 하면 가능은 해요. 근데 그거 역시도 엄청 붓고 엄청 피나요. 멍도 들고. 그래서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안을 여는 것보다는 저런 캐뉼라 통해서 뜯어주고 지방이든 필러든 넣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수술 경력이 오래됐고 상담을 충분히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하면 담당 의사 선생님 말을 따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자기 개인 의견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인은 자기 선택이 자기 책임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전문의쌤의 말을 충분히 참고하여 스스로 결론을 내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술이 장난이 아니기에 당연히 본인도 공부하고 고민을 해야겠죠. 첫 번째와 같은 경우는 모든 선택권을 의사선생님한테 맡기는 거고 이건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의사선생님에 돌리겠다는 말이니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저도 항상 고민하는데 어떤 환자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차라리 어설프게 할 거면 모르는 게 낫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라면 제대로 알고 모르겠고 공부하기 싫으면 믿을 만한 의사한테 그냥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꼭 내가 아니어도 좋으니 믿을 만한 의사한테 맡겨라. 근데 그거 역시도 내 선택이고 그거 역시도 내 선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제가 회원 전용 영상을 짧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회원 전용 영상을 짧게 만들었는데 그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정말 의사생활 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세상에 내가 성형외과 의사인데도 이렇게 힘들고 선택장애가 생길 만큼 어려운데 환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골라낼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하기도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입장 바꿔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병원 고르고 의사 고르는 것도 정말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적당히 거를 눈을 기르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 과정을 몸으로 수술해가면서 겪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이긴 한데 나도 어려운데 환자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방송한다고 이게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이 요새 가끔 듭니다. 경력 많고 유명하다고 다 잘할까? 아니에요. 대학에 있고 경력 많다고 해서 다 잘할까? 아니에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보고 판단해야 될지. 하지만 간단한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이냐 전문이냐. 전문의가 일반이보단 낫겠죠. 그래도 공부를 더 했으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좋으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좋으냐. 나이가 많은 분이 아무래도 경험이 더 많겠죠. 또는 이 수술 저 수술 막 여러 수술을 함께 하는 의사냐 아니면 자기가 전문하는 분야만 하는 의사냐에 따라서 또 구분하면 그래도 자기 전문하는 것만 하는 의사가 좀 더 많이 더 해봤겠죠. 이런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보다요. 저 의사 되게 잘생겼다. 저기 병원 실장님 너무 마음에 들어. 야, 저 병원 인테리어 죽이네. 저기 광고에서 많이 봤어. 내 친구 저기서 했는데 잘 됐더라. 이런 게 여러분들을 판단에 더 많이 좌우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라. 저도 그래요. 저도 살 때, 사은품 많이 주는 거 사고, 광고에서 많이 본 거 사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가습기 아시죠? 가습기. 가습기 살균제요. 저도 그 옥시 그린 그거 넣어서 썼거든요. 아니, 저도 그거 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똑같은 가습기 살균제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옥시가 큰 회사니까 이거 썼어요. 그때 제품이 많았어요. 옥시 크린에서도 가습기 살균제가 나왔고, 가습기 머시기 클리너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물때 팡팡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종류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도 별로 없는데 500원, 100원 비싼 거 그냥 옥시 크린 사자. 이랬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러잖아요. 여러 뒤돌려서 거기 성분을 한번 봤으면 망설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성분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도. 그 의사잖아요. 그런데 대충 성분 보면 이게 어떻다는 거 대충 아는 것도 많거든요. 다는 모르지만.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냥 그래도 옥시라는 대단한 대기업에서 만든 건데 쥐들이 알아서 책임졌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 많아요. 병원을 자꾸 옮기는 사람, 병원 이름이 자꾸 바뀌는 사람, 또는 동업했다,
혼자 했다, 뭐 어디 갔다, 뭐 이렇게 했다.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한 3년 있다 병원 이름 바꾸고, 3년 있다 병원 또 어디로 옮기고, 한 자리에서 그냥 5년 이상 못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근데 한 자리에서 꾸준히 뭐 한 5년, 10년 그냥 쭉쭉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보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나이 많은 의사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최신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꼰대가 돼가는 경향도 물론 생겨요. 물론 경험도 쌓이겠지만. 근데 보면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 방법으로 아직도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답답한 것도 있고요. 뭐 제가 존경했던, 제가 수술 배우고 다녔던 그 선생님이신데 요새 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 조금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귀가 열리지 않은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경험이 많다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또 그 사람이 좋을 거다.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선택하기도 힘든데 환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6개월 전에 두피절개로 했는데 입안절개는 볼처짐이 심하다는 말에 속았군요. 비용도 두세 배 차이 났는데 진작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아쉬워요. 선생님 혹시 이마 수술 재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에 대해 방송 가능하실까요? 이마에다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는 그 구멍 메꾸는 거, 땜빵 메꾸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빵꾸가 났어요. 예를 들면 뇌수술 같은 거 하고 버홀이라고 해서 구멍 내는 작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빵꾸가 났어. 요런 데 메꾸는 데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쓸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마를 예를 듭시다. 이마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약간 이렇게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뭐 이런 이마를 둥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수술을 한다. 이런데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쓴다.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이렇게 큰 부위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우리가 쓰는 분필 같은 재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뚝뚝 끊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긁으면 문드러져요. 그게 내 뼈로 되는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좋아하지만 실제로 내 뼈로 돼서 확인하려면 몇 년 걸려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누르거나 뭐 충격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깨지기도 하고 불필처럼 바스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넓은 부위에 쓰지는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우물처럼 파인 이런 땜빵 이런 데다가 이렇게 메꿔주는 정도? 이런 거 정도로는 쓸 수 있겠죠.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귀뒤 사각턱으로 긴 곡선, 피질골 절제, 근육 축소 등 다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건 아니라 단순 일반적 사각턱 수술에서는 이제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특히 귀뒤 절개라는 특성으로 하안면 스마스 거상까지 병행하여 수술하던데 글쎄요. 저는 별로 그렇게 권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스마스를 거상한다? 이거는 글쎄요. 그렇게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왜냐면요. 층이 달라요. 예를 들면 피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뼈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요. 뼈를 자르려면 2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박리해야 되고요. 스마스를 당기려면은 여기도 박리해야 되고 여기도 박리해야 돼요. 그럼 이거 다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스를 당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각턱 수술하면서? 글쎄 저는 못 봤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살짝 마케팅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조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차이가 없진 않아요. 귀 뒤에서 들어가 가지고 제 얼굴을 보면 귀 뒤에서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죠. 그럼 신경 나오는데 바로 밑에 정도까지는 뭐 최대한 넣으면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앞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넘어설 수는 없다.
신경 나오는 구멍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턱 쪽, 옆턱 쪽은 손을 못 본다고요. 그리고 뭐 내시경으로 한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뭐 환자분 선택이고 이 방법이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싫어할 뿐이고 제가 좋아하지 않을 뿐이고 이 뒤에 흉터 남기는 거 별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겉에 흉터를 남기는 건 최소화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사각턱 수술하면서 여기 스마스 땡긴다고 뭐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느낌입니다. 한물루는 뒤트임할 때 트임할 수 있는 길이가 돌출에 비해서 적다는데 사실인가요? 위와 같은 이유로 아예 못 트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눈뼈가 있고요. 이런 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런 눈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환자는 여기를 트면은 훨씬 넓어지겠죠. 근데 여기 터봤자 이 환자는 많이 안 터져요. 함몰루는 터봤자 많이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돌출루는 이렇게 트면 옆으로 열리는 게 양이 많고요. 이유는 이 곡률 때문에 그렇죠. 여기 곡률. 얘는 이미 넓어질 수 있는 데를 넘어설 수 있고요. 얘는 가봤자 안으로, 뼈 안으로 가야 되니까 넓어지지가 않겠죠. 근데 뭐 그냥 이해만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요런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코 수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보통 코 수술 후 사진들을 보면 코가 다 반듯한 직선이거나 오목한 모양의 버선코 같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연예인들 보면 살짝 코뼈가 나와서 매부리처럼 볼록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수술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새는 이런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실제로. 매부리 만들어주세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전에는 뭐, 이렇게 일자코, 요렇게 만드는 버선코가 유행했던 적도 있고요. 뭐, 반직선, 그래가지고, 요렇게 가다가 약간 요렇게 되는 경우도 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 이렇게 매부리 살짝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코를 저희가 그리거든요. 실제로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모양으로 되게 만들자 뭐 이렇게 그리는데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이 자기는 이런 라인이 싫다. 여기를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요구가 생길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이 그 답을 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수술한 느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것도 자연적으로 있던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제 수술을 하고 싶은 거죠. 점점 이게 트렌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일부지만. 그래도 매끈한 코가 예쁘다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그 대다수는 그런데 일부 환자들은 조금 특이하게 자연스러움이 더 중요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부리 있는 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매부리 만들어 달라. 아까 말한 대로 다이아몬드처럼 여기가 넓어지게 만들어 달라. 뭐 이런 분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트렌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유행이 바뀌듯이.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면 하죠. 뭐 이누핏도 있겠다. 지금 못할 이유 전혀 없고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매부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자 턱에서 턱 끝의 가로 너비, 입술 너비, 턱 끝 상하순의 경계의 수직 길이, 인중 시작 상하순의 경계 수직 길이에 대한 분석치 가이드라인도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가 사실은 만들기 되게 힘든 자료예요. 왜냐면 저걸 다 불러다가 일일이 재야 되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 개업가인 저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재수술만 또 주로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걸 이제 수술 안 하고 온 사람이 하고 온 사람보다 적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일반인을 재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는 이 통계를 저는 낼 수가 없고, 이건 뭐 대학이나 뭐 이런 첫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에서 만약에 이걸 이제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통계를 내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데이터가 뭐 찾아보면 있을까 싶기는 하면서도 저는 아직 못 찾아서 모르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원장님 말씀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거 아닐까요? 살면서 그 감사함을 다 기억하고 살 수는 없지만 유독 그 감사함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들은 스쳐 지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일들 속에 살다 보면 잊혀지기도 하겠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감사함, 눈물 겹도록 고마움, 저 환자분도 제 생각엔 감히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원장님을 뵌 적도 없고 영상을 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즘 계속 원장님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인간적이시구나. 의사와 환자의 만남이 아닌 언제 찾아뵈어도 내 이야기를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60을 바라보는 제가 처음으로 해본 성형수술에 부작용이 생겨 지난 6개월을 어찌 지냈는지 모르게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든 상황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 나에겐 정말 사치였나? 깊은 후회감과 슬픔만이 가득했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스스로를 자책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일상들을 지금은 이겨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 난들을 보내면서 원장님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요. 원장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건 저도 나이를 먹어서야겠죠. 이렇게 영상을 통해 위로받는다는 것, 이 또한 감사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선한 영향력, 오늘 많은 생각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우울한 요즘 좋은 영상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갑니다.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원장님의 영상을 보면서 공감하며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그런 영상 올린 적 있죠? 선한 영향력.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써주신 편지를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이게 때로는 과욕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제가 너무 환자를 감정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된통 당한 적도 몇 번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위치에서 내가 해도 되는 행동인지가 이제 물음표가 생길 때가 많은 거죠.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함에 매료돼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오늘 어떤 환자분이 오셨어요. 작년에 저한테 수술받은 환자분인데 저한테 선물을 사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를 너무 잘생기게 만들어주셔서 전 지금 주변에서 잘생겼다 소리를 듣는 게 살면서 너무 기쁘다고. 자기가 정말 이런 소리를 듣고 살 수 있을지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들으면서는 솔직히 낯뜨겁거든요. 사실 좀 그런 거 부끄러워해서. 근데 그분은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물을 사왔다고 하고 선물을 전달해 주면서도 고맙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보람되죠. 자기가 이제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 뭐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할 건데 원장님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고 성공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성형외과 수술하면서 뭐 제일 보람된 거는 그런 환자의 말과 그 환자의 그런 성공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그 유일한 뭐랄까 기쁨인 것 같아요.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가도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그래도 내가 하는 짓이 누구한텐가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또 취해서 그간 힘들게 했던 환자들을 또 잊게 되는 것도 같고.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나를 버리지는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최대의 감사 표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동감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삶에서 행복하시고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의사인 저로서도 가장 큰 행복이고, 제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시고 성형수술하고 마음 아팠던 분들이 정상생활을 돌아가시고 이런 분을 보는 게 제가 방송하는 이유고 보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표현하는 감사함, 물론 저 고맙습니다. 정말 좋고요. 응원되고요.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게 더 우선되어야 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방송하실 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찾아뵙고 상담할게요. 조건부인가요? 답변 주면 찾아가고 안 주면 안 가. 뭐 이런 건가요? 질문 드릴게. 얼굴 안에 본시멘트나 티타늄판이나 턱보형물이 극소량이라도 있다면 대학병원 초음파 CT MRI에서 확인 불가능할까요? 극소량은 확인 못하겠죠? 각 그 진단 장비마다 디텍션 할 수 있는 그 민감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텔스 비행기가 뭐 레이더에 측정이 안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뭐 미국에서 최신의 6세대인가 5세대인가 그 전투기 이런 게 스텔스 비행기라고 하는 애들이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이더에서 뭐 탁구공만하게 나온다던가 작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비행물체가 아니겠거니 하는 거지, 아예 감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정밀도라는 게 있죠. 그 정밀도가 CT 같은 경우는 1mm 정도 미만, 뭐 아주 작게는 0.5mm까지는 확인이 가능한데 뭐 5mm, 0.5mm 미만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MRI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mm인가 1.5mm인가로 더 커요. 그러니까는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초음파나 이런 것들은 노이즈가 많아서 1mm 미만은 뭐 아주 뭐 데피니트한 것들은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찾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알 수는 없죠. 턱보형물, 뭐 이런 극소량 광대보형물, 이마보형물 뭐 하는 경우 대학병원 CT, MRI 초음파에서 확인이 되나요? 극소량이라는 게 뭔가요? 뭐 0.1g, 0.1mg, 뭐 1마이크로그램, 뭐 이런 거면 극소량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느 좀 정도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각 진단 장비들이 디텍션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미만을 말씀하신다면 체크가 안 되고요. 그 이상이라면 극소량이라는 게 체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극소량이라고 말씀하신 질문이 정확히 그 디텍션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양이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는 이런 수술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몸에 그런 이물질이 극소량이라도 남아있는 게 싫어서 확인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물질 넣는 보형물 수술은 하시면 안 돼요. 괜히 해서 마음고생 생겨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3달 전쯤 했던 성형 부작용으로 고민이 생겨 계속 유튜브에서 영상만 보다가 카페가 있는 걸 알고 가입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선생님이 올려주신 유지인대에 관한 영상을 많이 보았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피절개, 귀위, 관자놀이 세 부분을 3cm가량 절제하여 미니 거상을 받았습니다. 광대 쪽 유지인대 끊고 스마스를 올려 관자놀이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트실을 추가하여 함께 수술받았는데 결론은 2주 뒤에 관자놀이 고정실, 민트실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유는 목 뒤 찌릿찌릿한 느낌이 심하고 관자놀이 쪽 통증이 심해 입 벌리기가 힘들고 귀가 먹먹하고 모양이 불만족이었습니다. 눈이 째지고 광대가 커짐, 그리고 수술 전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얼굴 라인이 수술하기 전보다 울퉁불퉁하며 더 처지고 뺨이 패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느낌. 광대 쪽 유지인대를 끊고 2주 만에 고정실을 제거해서 이렇게 얼굴이 처질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실리프팅 시 제거 시 박리로 이렇게 된 걸까요? 저의 경우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면 좋을까요? 조만간 꼭 대면 상담이든 비대면 상담이든 꼭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요런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처졌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림 되게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째졌다라는 얘기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참 알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미니 거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미니 거상을 받았고 실을 넣었어요. 그러면 실을 제거만 했냐, 아니면 실만 넣었냐, 아니면 미니 거상을 해서 땡겨서 잘라냈냐,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니 거상을 하는데 실을 넣었다 그러면은 박리를 했냐, 안 했냐, 얼마나 했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환자분이 질문하신 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안면 유지 인대가 끊겨서 처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터졌다고, 뜯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환자분이 생각하는 그런 처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실이니 민트 실이니 뭐 이런 거 넣으면서 박리했고 연부 조직이 다치고 또 그거를 제거하면서 또 박리하고 뜯어내고 하면서 주변의 연부 조직이 손상을 입었겠죠. 그 연부 조직 손상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일단 뭉침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이가 구겨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루미늄 호일을 구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필라면 엄청나게 다림질해야 되고 눌러대야 되거든요. 완전히 펴지지 않아요. 호일이 감겨 있을 때처럼 판판할 수가 없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연부 조직에 물리력이 가해지고 박리가 일어나면 피부는 낫는 과정에서 오그라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오그라들면 어떤 부위는 쪼그라들고 어떤 부분은 당겨지고 어떤 부분은 꺼지고 어떤 부분은 동그랗게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해지고 처지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습이기 때문에 딴 거 하지 마세요. 뭐 유지인대 백날 찾아봐야 그거 뭐 다시 찾아서 꼬맬 수도 없고 그 유지인대라는 게 제가 짜장면 싸는 랩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다시 찾아서 올려서 꼬맨다 뭐 이런 생각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 유지인대의 환상에서 벗어나시고 오히려 그런 붓기나 흉설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뭐 고주파 같은 거 간단하게 해주시는 건 도움이 돼요. 또는 그냥 본인이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살이 찌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거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되려면 수술 전 사진이나 CT 가지고 연부 조직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제가 오늘 3시, 4시쯤에 진료를 마쳐야 되는 토요일인데 5시 반까지 진료를 했어요. 이유는 마지막에 오신 환자분이 광대를 재수술을 하는데 상방 고정을 해가지고 볼이 패였는데 여기도 패이고 여기도 패였다. 왜 그런 거냐. 병원에서는 기다려보자 하는데 나는 미치겠다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상담을 하시는데 그걸 이해시켜 드리는데 거의 근 1시간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은 지금 미치겠으니까 뭘 하고 싶다는 건데 저는 하지 말라고 계속 말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년 봄까지 보자. 그리고 CT 전은 수술 전에 CT가 있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수술 전에도 있던 거지 않냐. 그게 지금 심해진 거지 않냐.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혹시 수술 전에 CT를 찍었으면 피부 연부 조직도 같이 볼 수 있으니 볼 수가 있겠지만 아마도 거상하면서 CT 찍는 병원은 많지가 않으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진이라도 갖다 놓고 그 차이를 조금 객관적으로 뭐 보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환자분이 좀 이런 자꾸 이 온라인상에서 얻은 정보로 세뇌당하면서 어떤 뭐랄까 제가 괴담에 빠진다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뭔가를 계획할까봐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 안면유지 인대라는 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면유지 인대는 지금 너무 괴담스럽게 확대 해석되고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면유지 인대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안면유지 인대에 대해서 인터넷상의 정보들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 환자들이 과대 해석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양악 턱끝 수술 후 수많은 감각 이상을 겪고 있어 증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양악 턱끝 수술한 지 2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수술 이후 갖가지 겪고 있는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서 원장님 유튜브 영상을 수없이 보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하고 많은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수술 직후 1달까지는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 생각했는데 호전은 별로 없고 이상한 증상만 새로 생겨요. 현재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위는 사진과 같이 왼쪽 아래 입술, 왼쪽 아래 턱, 오른쪽 턱 일부, 오른쪽 인중입니다.
사진 1-1 참고. 약 한 달 간격으로 느끼는 증상들이 달라져서 바짓가랑이 잡는 심정으로 시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이해되실 수 있게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그림인데요. 이 부분은 감각이 없고 여기는 통증이 있고 절개 부위에 이물감 및 감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적어 주셨어요. 자, 요 내용은 사실은 수술해준 사람만 알아요. 지금 요 겉모습만 보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뼈 수술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윤곽만 한 게 아니라 양악하고 턱끝 수술까지 했어요. 턱끝 전진까지. 그러면은 여기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 CT를 찍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감각이 없거나 여기 감각이 없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이 하치조 신경관이 손상을 받거나 또는 양악하면서 뒤에서 다쳤을 수도 있고 턱끝 전진하면서 앞에서 다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CT 보아도 정확하게 어디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수술 직후 한 달, 문제 부위의 실막에 저릿한 증상, 마치 침을 잔뜩 흘리고 마른 듯한 기분 나쁨. 왼쪽 턱을 툭툭 치면 바깥 부위 쪽만 좀 쩌릿합니다. 이건 신경이 드러난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좀 많이 자르거나 이랬을 때 신경관이, 그러니까 신경을 싸고 있는 뼈가 없어져서 신경이 밖으로 드러날 때, 우리 여기 팔꿈치 뒤에 이렇게 띵 하면 전기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을 직접 자극할 때 전기 오는 느낌이 들어요. 오른쪽 면은 만지면 쩌릿쩌릿함과 쥐난 발 만지는 느낌, 입안까지 전류가 흐르는 느낌. 처음엔 머리카락 들어간 줄 알고 자꾸 입안에 손가락 집어넣어서 빨라 그랬어요. 찬물을 마시면 차갑게 흐르는 느낌, 찬바람이 들이마시면 같이 차가워졌습니다. 신기한 건 문제 부위들이 가만히 있을 때만 쩌릿했고 산책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면 쩌릿한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흉살이 있기 때문에. 왼쪽 턱과 입술은 만지면 아무 감각 없습니다. 만지면 쩌릿하거나 찌릿한 느낌, 간질거리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감각 상태. 근데 아까 보면 찬바람 느끼고, 이거 오른쪽이구나. 왼쪽은 아예 감각이 없고요. 우발음, 즉 붕어 입술 모양을 하면 오른쪽 입술이 덜 올라갑니다. 감각도 다 있는데 말이죠. 오우 발음을 하면 오른쪽 인중에 힘이 더 들어가고 땡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진행형이고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근육이 손상된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도 인중에 근육이 힘이 들어간 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악 수술했으면 상악뼈도 움직이잖아요. 상악뼈가 움직이면서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바뀌죠. 요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틀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근육들이 제자리가 아직 안 잡혔다는 뜻이죠. 그러면 근육은 다 박리되고 떨어졌고 뼈는 움직였는데 근육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육들이 제자리 잡고 움직이는 게 좀 코디네이션이 되는 게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육이 같이 움직였는데 이게 막 찌그덕찌그덕 움직이니까 자꾸 표정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3주차 때부터 오른쪽 턱 절개부가 심하게 뭉쳐서 단단해지는 느낌. 이거는 3개월까지 지속됩니다. 입을 움직일 때마다 이물감이 상당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현재는 혼자 쪼였다 풀어졌다 외관으로도 보여요. 근육이 쥐어짜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현재도 진행형 중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은 수술 후 근육 수축하는 성질 때문에 그렇고 점점 풀어질 거다 하는데 혼자 아래서 위 방향으로 움직이며 쪼이는 느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부분 때문에 턱이 힘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왜 오른쪽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영상에서 3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걸 봤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절개 부위와 감각 없는 도 위치가 동일해서 신경이 재생될 때 이 단단하게 뭉친 부위 근육 때문에 신경이 못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상상의 나래를 펴시는 건데 이런 거 안 하셔야 돼요. 그냥 좋아진대 라고 좀 무던하게 그냥 믿고 그냥 좀 지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빠삐용 출소일 기다리는 것처럼 달력에 한 달이면 좋아져요. 그러면 달력에다 X표 하면서 한 달 세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안 좋아져요, 여러분. 말이 한 달이지 30일을 딱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좋아지는 게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달력에 X표 하면은 절대 안 지워져요. 그냥 잊고 지내다 보면, 좋아졌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1년 됐구나, 6개월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달력에 X표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수술 직후 한 달, 문제 부위 이런 얘기들은 했고, 그 다음에 한 달 이후 2달 전. 왼쪽 입술과 바로 밑에 감각은 만지면 만진다는 느낌이 생겼고, 자, 신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고요. 뜨거운 거, 찬 거 갖다 대면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신경이 회복되고 있죠. 느낌은 딱 마취 덜 풀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묻거나 흘리면 모름. 이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왼쪽 아랫입술에 찬 걸 갖다 대면 왼쪽 턱이 같이 차가워지는 현상도 생겼고
아랫입술에 갖다 대면 왼쪽 턱이 같이 차가워지. 이런 짓을 왜 하고 있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왼쪽 턱에 차가운 걸 갖다 대면 오른쪽 턱이 차가워지는 느낌도 생겼습니다. 신경이 고장난 게 아닐까요? 저림 증상은 한 달까지 느꼈던 강도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여전히 다른 부분은 전에 느꼈던 증상과 동일합니다. 세 달까지는 무조건 심해져요. 두 달 후, 두 달 반, 두 달 차 외래 때 증상 호소하고 신경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뉴론틴이라고 환자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때 의사들이 주는 유일한 약이에요. 근데 그 약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나고 일주일 동안은 왼쪽 아래 입술과 바로 윗부분에 주변이 마취한 듯한 느낌이 심해졌습니다. 마치 추를 달고 다닌 듯이 묵직하고 안에서 땡땡 부어서 마치 마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입술을 오므리는 발음을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기분 나쁜 느낌이었고 말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굉장한 불편함, 얼함, 싸함, 아린 듯한 느낌, 마치 피멍든 입술 만지는 통증이었습니다. 과반응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건 감각이 제일 먼저 느껴진 건 왼쪽 아래 입술과 왼쪽 아래 입술 밑이었는데 여길 만지거나 두드리고 문지르면 이쪽 치아 뿌리가 찡하고 만져질 때마다 아파서 만지기가 꺼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신경 쪽에 심하게 문제가 생겼나 의심이 들어 한 달 뒤 대학병원 신경과를 예약해놨습니다. 두 달하고 일주일이 지나니 왼쪽 입술과 왼쪽 입술 풀어질 듯 말 듯한 새로운 느낌의 저림 증상과 함께 마취한 듯 증상은 조금 사라졌습니다. 입꼬리를 실룩거리거나 말을 할 때 느꼈던 불편한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마취 마비된 느낌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묵직하고 많이 움직이면 약간 입술에 포진해 났을 때 느껴지는 묵직함과 따뜻한 느낌, 간지러운 느낌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현재는 무표정이 제일 편합니다. 절개 부위 조이는 느낌이 다시 좀 심해졌고 이 조여지는 움직임에 따라 동반되는 저림 증상도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저립니다. 반가운 소식은 왼쪽 턱에 손을 갖다 대면 만진다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쓸어내리면 쓸어내리는 느낌도 들고 최근 전기 쏘는 듯한 찌릿함거림과 간질거림이 생겼네요. 수술 후 한 달 넘게 입술도 안 다물어져서 립스틱 바를 때 하는 음파 빨대 사용도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오므리는 힘을 주어야 간신히 빨 수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현재도 입술은 자연스럽게 안 다물어지지만 전보다는 입술도 살짝 힘만 줘도 다물어질 정도로 개선됐고 빨대 빠는 것도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아마 근육 회복이 남들보다 늦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도 음파는 안 됩니다. 아랫입술이 윗입술 덮는 모션도 안 됩니다. 하면 상처 모양의 호두주름이 심하게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입술이 삐뚤어졌습니다. 왼쪽 아랫입술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입술 다물고 있을 때 왼쪽 입술만 벌어져 있습니다. 왼쪽 입술이 더 내려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웃을 때는 아랫입술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말할 때도 아랫입술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건 어디 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건가요? 하루라도 빨리 신경과를 가야 하는지 매일 잠설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학은 17mm 정도 후방을 했을 정도로 심한 부장교합과 주걱턱이어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증상들이 심하고 회복이 더딘 건지 생각도 듭니다.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거 지금 막 뭐 왼쪽이 더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 그럼 반대로 묻고 싶어요. 부정교합일 때 이거는 어땠나요? 지금보다 훨씬 더 보기 싫었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합이 부정교합인 거 주걱턱이 또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지금 못 잡고 헤매고 있는 시기잖아요. 시기가. 자꾸 입 움직이세요. 아에, 이오, 우 이런 거 자꾸 하세요. 이런 거. 이 사진 보면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저도 해볼까요? 저도 삐뚤어요. 어때요? 안 맞죠? 얘랑 얘랑 저도 해볼게요. 저 양악 수술도 안 했고 아무 수술도 안 했거든요. 안면 비대칭이 있어서 그래요. 음, 여기 주름도 있고, 여기 의상이 찌그러지고, 여긴 꺾이고, 그쵸? 여긴 이렇게 되고, 여긴 패이고, 후두주름 생기고, 여기도 패이네요.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지금 이런 걸 갖고서 계속 고민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성급하다. 뭐 신경이 이상한 거 수술하고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말해주려면 CT도 있어야 되고 신경과에서 신경검사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본인이 질문하고 계시지만 답도 있어요.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3개월째까지가 제일로 괴로워져요. 막 뭉치고 땡기고 막 이런 게. 자꾸 지금처럼 입 운동 열심히 하고 지내세요. 불편하더라도 자꾸 하세요. 이런 거. 막 자꾸 하세요.
아이유가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이런 거 하세요. 자꾸 해야지 이게 입 근육이 편안해질 거예요. 신경과 검사 받으시면 아마 신경은 문제 없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왜냐면 지금 2달 반, 3달 지나가는데 신경이 점점 좋아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신경 이상 없다는 얘기고, 또 지금 뼈가 움직인 양이 되게 많아요. 아까 17mm 얘기하셨는데 하악만 17mm 든 게 아니라 하악은 뭐 10mm 들어가고 상악을 7mm 뺐다거나 뭐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많이 움직였죠.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내가 자구를 했는데 키가 10cm가 컸어. 그럼 내가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쩔뚝거리죠. 제 얘기를 해드릴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리가 부러졌어요. 정강이가. 자갈길에서 넘어져가지고. 기부스를 한 달 했나? 한 달 반 했나? 아무튼 기부스를 하고 한 달 동안 지내고요. 수술은 안 했어요. 그리고서 기부스를 자르는데 톱으로 자르더라고요. 톱으로. 전기 톱으로 막 우악 하면서 자르더라고요. 4살 자르는 줄 알고 엄청 쫄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백정환이가.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딱 풀었는데 왼쪽 다리였거든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의 절반 두께인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두께가 오른쪽 다리의 절반 두께예요. 근데 제가 다리가 정강이가 부러졌을 때 이게 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발이고요. 이렇게 정강이가 있고 이게 무릎이 있잖아요. 여기 무릎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제 뭐 여기 이제 궁뎅이가 이렇게 있겠죠. 몸통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가 똑 부러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자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 자식이 넘어져도 일어나야지. 딱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이 다리가요. 이 뼈가 이쪽으로 엇갈리면서 길이는 반이 되고 두께는 2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시 넘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 다리를 봤어요. 제 다리를. 길이는 반으로 줄어들었고 두께는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된 거죠. 정강이뼈가. 그러고 나서부터 그걸 보고 나서부터 아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제가 한 달 반 지나가지고 이거를 기부스를 푼다고 풀었는데 다리가 절반 두께로 얇아져 있고 그때 선생님이 기부스 풀어주면서 자 이제 걸어봐 그러는데 그 트라우마와 다리가 얇아져 있고 그러는데 제대로 못 걸었어요. 목발 짚고도 막 쩔뚝거리고 제대로 걷고 뛰고 하는데 제가 마음적으로 쫄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몇 달 걸렸어요. 또 그렇게 다리가 짧아지면서 두꺼워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다리가 실제로 가늘기도 하고. 좀 무서워가지고 진짜 못 걸었어요. 지나면 다 적응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많으시니까 신경과 검사는 받아보세요. 지금 시기에 받아보셔서 어떤지. 그리고 뼈가 움직인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 다 당연한 거예요. 맨날 쓰레빠만 신던 애가 10cm 하이힐 신겨나 봐요. 발목 꺾이고 뒤꿈치 까이고 발가락 휘고 군살 베기고 난리 날걸요. 똑같아요. 지금 그냥 주걱턱으로 교합도 안 맞은 채로 20년 가까이 지내다가 수술하고 나서 지금 뼈가 왕창 변해서 근육들이 자리 찾아가는데 지금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T 찍어보고 신경과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 신경과 검사 결과지랑 그 다음에 수술 전후 CT 그러니까 수술 받기 전 CT를 한번 갖고 오세요. 저희 병원 오시면 CT는 제가 다시 찍어서 보면 되니까 수술 전의 상태 CT랑 사진, 수술 전 사진 표정 짓는 것도 아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걸 갖고 같이 한번 사진이랑 CT 보면서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상순 비익 올림근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화살코를 유발하는 근육으로 코끝 내림근과 상순 비익 올림근이 있다 하고 코끝 내림근에 대한 수술 시 조작은 원장님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유튜브 통해서 많이 봐서 익숙한데요. 상순 비익 올림근에 대한 절제나 제거는 낯섭니다. 잘 안 해요. 이 수술법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 근육이 입모양에 대한 많은 기능을 해서 단독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했고 제거 시 부작용이 우려된 내 얼굴 표정이 찌그러져요. 제가 상담받았던 곳에서 상순 비익 올림근에 대해서 절제도 추천해서 부작용이 있을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표정을 만드는 근육이기 때문에요.
이게 자칫하면은 망가지거든요. 이거 제 얼굴 한번 보고 얘기 드릴까요? 이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또는 이거. 저는 이게 더 잘 돼요. 이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 근데 이게 안 되면, 다시 말하면 웃을 때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웃을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했다가 웃을 때 부어 넣어서 온 것처럼 입 돌아가 보이는 느낌이 생겨서 하는 게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원장님 도와주세요. 유튜브로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고민하다가 올려요. 저는 8월 말쯤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서 안면윤곽 3종을 받았어요. 성형 한 달 후 왼쪽 입술이 감각도 오른쪽보다 많이 무디고 오른쪽 입술보다 살짝 처지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신경이 늘어난 거니 돌아온다 했고요. 전 그걸 믿고 입 벌리는 연습, 근육 움직이는 연습 등을 하며 기다렸는데 이제는 무표정이 되어도 입술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뒤인 9월 초경 다시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내려간 왼쪽 입꼬리 내림근이 정상이고 올라간 쪽 입꼬리 내림근이 회복이 덜 된 거라고 하시며 왼쪽에 보톡스를 놔주시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 비싸게 주고 성형한 입장에서는 기다리란 말이 제일 피 마르는 시간이더라고요. 진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눈물이 나는 걸 꾹꾹 참으면서 엄마가 입술이 이상하다는 걸 괜찮다며 돌아온다며 나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이후 무표정일 때 입술이 내려가진 않겠지만 이번에는 오른쪽 입술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10월 30일 전화를 드렸어요. 돌아오는 답변은 보톡스 놔드렸지 않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다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봐줄 게 없다는 거예요. 알겠다 하고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을 만나고 싶다. 기다리라고는 했지만 입술 감각도 나아지는 기미도 안 보이고 입이 점점 비뚤어진다 표현했더니 일을 하니 토요일 날 약속 잡아달라 했더니 예약이 꽉 차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걸 11월도 좋으니 해달라고 했더니 12월 토요일로 잡아주셨네요. 이게 신경손상인지 신경손상이라면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데 3개월이면 다 돌아오고 남지 않나요? 왼쪽 아랫입술이 오른쪽보다 뭉쳐있는 느낌이고 도와주세요. 이게 신경손상 증상일까요?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입꼬리 내림근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톡스를 맞아 주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요. 입꼬리 내림근이라는 게 이제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올라간 오른쪽이 입꼬리 내림근이 회복이 덜 된 거다라고 하시면서 왼쪽에 보톡스를 놔주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꼬리 내림근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를 내리는 근육. 이걸 내리는 근육. 근데 지금 환자분 말씀하시는 걸 보니 오른쪽 왼쪽 입꼬리 내림근이 정상이고 올라간 오른쪽 입꼬리 내림근이 회복이 덜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른쪽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 보톡스를 맞아줬다. 이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지금 사진이 정확치는 않지만 이게 입꼬리 내림근이 정상인 거고요. 이게 지금 입꼬리 내림근이 작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입을 벌렸을 때도 얘는 작용을 하는데 얘가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수술할 때 여기 근육도 찢어지고 하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참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수술을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수술할 때 이제 어떻게 박리를 했고 근육이 어디가 찢겼고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수술한 의사만 알아요. 그리고 여기를 수술할 때 내가 너무 많이 당겨서 근육이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근육이 찢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 궁금하시면 대학병원 신경과 가서 이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지금 상황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신경이 이렇게 멍청해지거나 다치면 뭐 3개월이면 다 돌아오지 않냐가 아니라 6개월, 1년 걸려도 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돌아오진 않아요. 왜냐면 윤곽 수술하면서 운동신경을 잘라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게 수술 전에 있던 비대칭인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생긴 건지 알 수는 정확히 없고 수술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뼈 사진도 없어서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거에 대한 가장 걱정스러워 하시는 신경 손상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신경과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라. 그게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사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